안나 까레니나는 제목 그대로 안나 까레니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애 소설로 읽는 거는 조금 편협한 독법일 것 같고요. 조금 이 소설에게 조금 미안해지는, 톨스토이에게도 조금 미안해지는 그런 독법일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이제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소설 전체를 조망을 하면은 여자의 일생을 다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나 까레니나라는 그런 이제 여성의 일대기, 사랑과 뭐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론스키랑 까레닌이랑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안나 까레니나로 왔습니다.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물음인데, 그녀는 왜 자살을 했는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도 물론 연재 소설인데요. 그 연재할 때 독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다음과 같은 답을 남깁니다. 대체로 나의 남녀 주인공들은 내가 바라지 않는 짓을 덜어 하곤 합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마땅히 그리 했을 법함, 또한 실제 삶 속에서 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네, 작가 자신도 주인공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주인공이 그렇게 자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당시 그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현실 속에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면, 안나와 같은, 그녀는 여사여사한 조건 속에서 이러저러한 성격을 지닌 채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극히 오만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리얼리즘이다 이건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해법이 있을 수가 없고, 내 소설은 그만큼 뭡니까 진정성과 개연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에 대한 작가의 자부심이 이제 보이고요. 그 톨스토이를 도스토옙스키와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 리얼리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트들은 많은데 저쪽에 이제 뭐 프랑스의 플로베르나 발자크, 그 다음에 스탕날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디킨스, 이렇게 19세기 소설들 묶어서 다 리얼리즘이라 하는데, 특히 그 러시아 리얼리즘을 설명을 할 때는 심리주의라는 거를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근데 누구도 물론 이제 뭐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그건 하나의 특성이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 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나의 자살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안나의 자살인데, 그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그녀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 다시 이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나 까레니나는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간인가, 심지어 이제 어떤 인간인가, 이 인간이라고 묻기 이전에 어떤 여자인가 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안나는 인간이기에 앞서서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사유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이제 살게끔 그렇게 돼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그게 표현되는 방식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 이제 누군가의 애인 내지는 약혼녀이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나중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삶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구누구 부인, 뭐 누구누구 백작 부인, 누구누구 뭐 남작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여주인공들 중에서 안나 까레니나가 가장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입체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안나 까레니나조차도, 혹은 그러하기에 더더욱 그녀의 삶은 이 여성성이라는 굴레에 철저하게 이제 못 박히는 걸로, 그렇게 붙박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 방식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동의어였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과정이 새로운 소설이 쓰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심리소설이라는, 심리주의라는 그 개념에 걸맞게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심리를 보여주는 묘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남성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라스콜리니코프나 그 다음에 톨스토이 소설 안에서도 뭐 레빈이나 그런 주인공들이 던지는 문제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뭐
어떤 것을 신이 뭐 허용하는가, 어떤 것이 윤리인가, 이 세계는 제대로 창조되었는가, 뭐 이런 물음을 던지는데요. 이 여주 중에서 되게 생각 많이 하는 여주인공인데, 안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당장 이제 닥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내면을 그냥 기술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살아있는 여자야. 나에게는 죄가 없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여자로 만드셨어. 이제야 그걸 알겠어. 2권의 122쪽이고 우리 생활은 예전처럼 지속되어야 하오. 그는 편지에 있던 다른 문구를 그녀는 떠올렸다. 이거 이제 까레닌의 말인데 그 생활은 전에도 고통스러웠어. 최근에는 끔찍할 정도였지. 좀 건너뛰고 나는 그를 알아. 나는 그가 물속의 물고기처럼 거짓 속을 헤엄치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안 돼. 나는 그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그가 내 주위에 휘감고 싶어하는 이 거짓의 거미줄을 찢어놓고 말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든 기만과 거짓보다야 낫겠지. 비슷한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123쪽인데 여기 보면은 거짓과 기만의 그 거미줄 요 표현 있죠. 그래서 이제 안나가 그 무엇보다도 찢어 밝히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 허위의 거미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전에는 브론스키를 만나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삶인데 이제 알고 나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도무지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이 기만의 덩어리로 허위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그 관습에 얽매였다기보다는 그냥 관습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그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28인가 그렇거든요. 안나가 처음에 나올 때. 네, 참 젊습니다. 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걸 처음 읽어서 좀 저는 부활을 먼저 읽었고요. 톨스토이를. 그 다음에 이제 안나 까레니나를 읽었는데 부활은 더 어릴 때 읽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읽을 때는 안나가 아줌마니까 유부녀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안나보다 나이가 네, 상당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지만 참 젊은데 이제라도 좀 쇄신해가지고 남은 인생은 좀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충고를 제가 스티바 오블론스키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스티바가 그 말을 하거든요. 아, 너는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까레닌이랑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는데, 이제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게 행복한지 그 길을 따라서 가라. 이제 이런 식의 충고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근데 과연 뭐가 문제인가? 앞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관습의 문제, 그러니까 이 도덕률이라는 게 성모럴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이제 작용한다라는 게 물론 1번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결혼 상태입니다. 브론스키는 어쨌거나 미혼 총각인 상태고요. 안나가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한 상태인데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건 참 성가신 일이어가지고 이게 참 힘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가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나의 그 갈등에 결과적으로 파국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여자로 살 것인가 어머니로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해서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브론스키랑 살려고 하니까 세루자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나의 이 딜레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 세루자의 입지를 더 크게 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도 소설 속에서 돌멩이 하나 무시하지 않는 이제 그런 작가인데요. 구성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한 소설이 톨스토이의 소설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구성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세류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서 엄연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많고 아빠하고의 사이도 나쁘고 거기서 이제 세류자 심리도 잘 묘사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안나하고 세류자가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류자가 이제 9살 만 9세죠. 이게 만 9세 이제 생일날인데 아침인데 까레닌이 마님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식솔들이 다 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안나가 이러저러한 이제 치욕적인 일의 주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라든지 이런 이제 하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나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평소에 그녀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얼마나 멀쩡했는지, 얼마나 좋은 마님이었는지가 또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난감을 사가지고 안나가 그 아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의 그 짧은 만남을 갖고 올 때 그 선물도 못 주고 왔던가 그래요. 너무 이렇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 장면이 이제 5부 29장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자리, 그 어머니라는 이 자리까지 이제 포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브론스키한테로 갈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정이 또 강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열정조차도 뭡니까? 덮어버리는 그 무지막지한 이제 시간의 힘, 일상의 힘, 그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고요. 안나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 브론스키랑 영지에서 사는데 딸한테 너무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이제 그 브론스키의 사랑을 얻으려고만 하는데, 그거 말고 안나가 또 다른 것도 해요. 뭐냐면은 공부를 갑자기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농학, 건축학, 심지어 말사육, 말 키우는 거 왜 하려고. 브론스키가 말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무튼 말사육, 심지어 스포츠, 이런 분야에 관한 독서까지도 아주 열심히 이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나아가서 병원을 어떻게 설립할지, 사회운동을 또 어떻게 벌일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집니다. 잡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구독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읽히는 거죠. 원래 이게 그녀의 본업이 아닌데, 지금 열심히 새로 나오는 드레스를 주문하고, 새로운 화장법을 익히고, 이러고 지금 사교계 나가가지고 또 춤추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갑자기 또 책을 써요. 그 동화를 쓰겠다고 해갖고 이제 심지어 완성합니다. 그걸 이제 오블론스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레빈이 오블론스키 따라가지고 이제 안나 집에 옵니다.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졸라, 에밀 졸라, 그 다음에 알퐁스 도데, 이런 이제 그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이 소설과 이제 이 소설 속 배경에서는 동시대 작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하루키도 지금 나이가 많지만, 이런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제 지성을 갖춘 여자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요게 7부 10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나가 되게 기뻐해요. 이 레빈을 만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런 지적인 거를 갖고, 지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를 과시해서가 아니라, 즉 자신의 지적인 허영심이 만족돼서가 아니라, 아, 내가 아직도 저 레빈이라는 남자에게, 이때는 레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브론스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아직도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가 확인돼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뭐다? 전부 다 그녀가 이제 여자라는 거. 그래서 여자로서의 삶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이제 이런 디테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 19세기 러시아라는 이 정황 속에서 대단히 설득력을 이제 얻는다는 겁니다. 비교컨대 도스옙스키의 소설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악령에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스타브로긴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연애 약간 그런 거 하게 되는 그 리자베타를 보면은 샤토프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요즘 많은 이런 잡지나 이런 신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걸 책으로 한번 출간해보고 싶다. 내가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금도 있는데 나는 기술력이 없고 정보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교계 그 귀족 역량이. 그러니까 이제 샤토프가 되게 좋은 생각이지만은 뭐 여사여사 쭉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악령 소설 속에서도 너무 뜬금없어요. 너무 뜬금없고, 그 다음에 이제 리자베타는 지금 스타브로긴과의 이 관계를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리자베타가 스타브로긴과 관계를 갖고, 레베아드끼나랑 이제 레베아드끼니 피살된 거를 알고 그 현장에 갔다가 린치를 당해서 죽는 걸로. 그래서 그녀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요 지적인 측면이 별 의미를 못 지는 걸로, 심지어 희화처럼 이제 보이는 게 있고요.